이 강의는 문학사 탐색을 하는 강의입니다.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모두 15개의 강의를 한 주일에 하나씩 합니다. 그런데 제1강은 또 11, 12, 13, 14 네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이 뭐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제일 처음 강의에서 말하니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총서론이란 말이죠. 제11강 무엇을 하려는가? 문학사 탐색이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문학사란 말, 탐색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를 설명합니다. 문학사는 두 가지 뜻을 지닌 말입니다. 많고 많다는 것을 하늘의 별에다가 견줍니다. 하늘의 별만큼 많고 많은 문학, 그 모두가 이루어진 내력이 문학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하늘의 별을 탐구하는 천문학과 같은 작업도 문학사라고 합니다. 앞에 것은 문학사 자체이고 뒤에 것은 문학사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이란 문학사 자체와 문학사 이해 양쪽에 걸친 말입니다. 문학사 탐색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 내어놓은 문학사는 문학사 자체입니다. 뒤에 붙인 말 탐색이란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시도나 노력을 말합니다. 왜 탐색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연구라고 하지 않고 탐색이라느냐. 탐색은 탐험과 모색을 말합니다. 연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또 무슨 전문적인 학자들이 하는 별난 일 같이 생각되는데 탐험과 모색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연구보다도 더 선행 작업이고 더 직접적인 작업이어서 문학사 탐색을 했습니다. 문학사 연구라면 그것은 전문적인 학자의 소관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문학사 탐색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문학사 자체는 무한한데 이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모자란 줄 알아 불만스럽습니다. 많이 모자라는 이해를 어떻게 하면 느려 불만을 줄일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탐색에 함께 나가는 동반자이고 동지입니다. 우주는 거의 무한한데 천문학에서 연구한 성과는 아직 보잘것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엄청나게 큰 광산에서 캐낸 광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문학에도 해당됩니다. 문학은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그 실상을 아주 쉽게 말해 봅시다. 인류가 줄곧 뭘 짓거리고 말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 글로 써서 그렇게 해서 뭔가 지어내서 즐거워한 언어예술 창조물, 이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이야기와 글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총체는 거의 무한한 우주와 동격이다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주에다 비하면 그만인데 왜 광산은 들먹이느냐? 광산에 견주는 것은 사실 그 총량에 비해서는
미안할 정도로 부당한 축소이지만은 우주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경탄이나 하지만은 광산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광산의 비유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발로 밟을 수 있고 광석을 캘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문학사 탐색은 이렇게 가까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이 엄청나다는 점에서는 우주의 비유가 적정하고 가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광산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의 무한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문학자들은 이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분발해 노력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미 알 것을 다 알았으니 그만두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이 생기죠. 또 광산의 비유를 해봅시다. 엄청나게 큰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는 광부도 이와 같습니다. 캐면 캘수록 광맥이 더 깊어지고 캘 것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학사 탐색 또한 이렇습니다. 문학사 탐색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 이미 많이 알았다.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얻은 결과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무한을 유한으로 바꿔놓는 성과를 누려나가야 합니다. 탐색이란 뭐냐? 무한의 일부를, 극히 일부를 유한으로 바꿔놓는 거죠. 나는 문학사 탐색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 학자 노릇을 60년쯤 하고 했다는데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살 고개를 넘어서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노릇을 한 10년 하고 다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어서 한 50년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경력과 학자 경력을 합치면 60년이죠. 그것을 60년쯤 하고 이제 80을 넘었습니다. 내놓은 저작의 수가 나이와 거의 맞먹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내놓냐 하고 말하지만 이렇게 많이 내놓아도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저작의 수가 나이와 거의 맞먹는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업적이 많다고 자부하면 이건 아주 어리석습니다. 할 일은 이미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죠.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 하고 물러날 것도 아닙니다. 물러나는 것은 섭섭하고 너무 속이 차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들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심자처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학사 탐색이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탐색에 여러분이 동참하자고 권유해서 우리 함께 하자고 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공동의 작업을 이어받아서 더 잘하고 또 다음에 하고 차순 만대 이위를 잘하자고 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무한에 가까운 문학을 조금밖에 탐색하지 못해 미지의 영역이 엄청난 줄 알고 숨을 죽여야 합니다. 미지의 영역을 경이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알아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채 그 전량과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고 애씁니다. 나날이 애쓰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보람으로 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천문학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또 망원경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는 천문학자처럼 이 망원경이라는 놈이 날날이 커지고 배율이 커져요. 그래도 무한한 이 우주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죠. 광석을 더 캐내려고 땅 밑으로 내려가는 광부처럼 광부가 하는 일은 즐거움보다 괴로움도 많죠. 그래도 오늘은 더 크고 좋은 무엇을 캐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호기심에 들떠서 수고를 잊습니다. 천문학자도 광부도 문학사 탐색하는 사람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탐색의 범위를 넓히면 거기에 비례해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탐색은 질이 아니고 양이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탐색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문제이죠. 생명이 무한하다면 무한한 탐색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극히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무한을 탐색하고자 할 때 그냥 노력하고 그걸 되풀이하고 자료를 모으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질이 또는 비약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얻는 것이 정말 요령입니다. 그냥 미련하게 노력만 하면 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얻은 결과가 어느 수준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탐색의 길에 나서면서 좋은 방법을 가지고 슬기롭게 판단해서 정말 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별을 있는 대로 다 촬영하고 대단한 업적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수준 이하의 천문학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문학사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자주 해요.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놓고 대단한 일을 했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아무 잡석이나 마구 파내놓고 그 분량만처럼 큰일을 했다고 하는 광부도 없습니다. 잡석과 광석을 구분하는 것은 광부가 가져야 될 제일 최소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학사를 탐색하는 연구한, 탐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구라는 말을 쓰면서 아주 목에 힘을 주고 그런 행세하는 학자 가운데 자료 열거를 능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자료를 갖다 놨으니 대단하지 않느냐.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긴 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내기도 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 노력의 낭비라는 말을 하면 좀 전자는 편이고 우둔함의 극치라고 보면 좀 악담같이 들립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강의는
글을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자료 열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떻게 핵심을 뽑아내느냐 하는 데서 관심을 가진 거죠. 이 경우에는 광석의 비유가 더 좋습니다. 찹석을 아무거나 켜놓지 않고 순도 높은 광석, 금을 켠다면 금이 과연 몇 퍼센트 들었느냐? 금이 조금 들은 것도 있고 어떨 경우는 거의 순금 덩어리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 순도 높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최대한 간결하게 썼습니다. 이거 뻥튀기 하면 이거 천배 만배의 글이 됩니다. 길게 써가지고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좋지 못한 풍조가 낱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이렇게 쓰고 말을 아주 다듬어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야무지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줄이고 쓸 말만 합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이론을 정립해야 그게 천문학자 일입니다. 천문학자는 경험주의자가 아닙니다. 귀납을 능사로 삼지 않습니다. 우주의 핵심을 풀어내는 그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우주의 비밀을 캐내는 핵심 이론입니다. 또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소위 빅뱅 이론, 처음에 한 점으로부터 이게 폭발해서 나왔다. 엄청난 이론이죠. 이런 이론, 상대성 원리, 빅뱅 이론 아니다. 그 말고 다른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천문학 연구의 본론입니다. 문학서 탐색 또한 그렇습니다. 경험론적 다양성, 자료 열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광석을 캐내는 사람은 아까 금을 들었어요. 얼마나 순도가 높은 금을 캐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광석의 최고본이 금광석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캐었어요.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모든 잡석은 헤쳐나갑니다. 잡석이 많으면 금이 되고 금광석이 되는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학서를 탐색하는 사람은 잡석을 많이 모으면 그게 금이 되고 금광석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문학서의 탐색에서 획기적인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란 뭐냐? 말은 조금만 하고 포괄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것이 이론이고,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포괄하는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뛰어난 이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던 그 무엇을, 어떤 비밀을 밝혀내 세상을 널리 깨우쳐 주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겉으로나 틀에 나 있지 않은 숨은 논리를 발견해야 이런 것입니다. 그 이론이나 원리는 어떻게 알아내는가? 대뜸 어려운 주문부터 하면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 어떻게 가는 길도 가르치지 않고 길 안 간다고 나무라면 되느냐? 그래서 가는 길을 좀 더듬어 봅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밀접한 연관을 찾는 것이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질량, 에너지, 광속 이런 것이 물리학의 범주란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게 전부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불가견의 관계를 가진다고 방정식으로 하나 딱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멀리 떨어진 것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은 어떤 한정된 범위에서 유효한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오르내리고 문학사를 탐색한다는 사람이 나는 이 시대를 전공하니 다른 시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면 이론과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시대를 오르내리고 나는 국문학, 나는 영문학을 한다. 그까지는 안 됩니다. 언어와 국적을 넘나들면서 인류가 이룩한 문학 창조는 모두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다르지 않은 것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저층의 비밀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탐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정말 학문하는 사람이 정말 계속 되새겨야 할 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그거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또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문학사를 공부하니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의 탐색의 범위를 넘어설 때 진정으로 타당한 문학사 탐색이 됩니다. 문학사 탐색의 범위를 넘어서서 널리 쓰일 수 있는 다른 여러 학문에도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가지면 사물을 널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통찰을 얻는 데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탐색하는 문학사의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문학, 동아시아문학, 세계문학을 함께 다루고 연관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문학이 다르고 같은 양상을 비교해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합니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고 합니다. 시간에 있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관통시켜야 합니다. 이거 좀 말이 너무 거창해졌습니다. 이 거창한 작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을 하면서 이것은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다 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하니 미리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학문이 가진 큰 장점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천문학 연구는 어려운 수식을 사용해 진행하므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자연과학관에도 한 과목을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한다 하길래 용감하게 천문학을 수강했다가 참 재밌는데 그 수식을 따라나지 못해서 중간에 수강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수강을 포기한 유일한 일이죠. 그 수식이라는 놈, 나도 수학계나 한다고 했는데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이것이 천문학 연구에 보통 사람이 동참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광석 캐기에 우리가 동참하다 가서 같이 하자도 넣어주지도 않지만은 그 힘든 일이고 숨막힌 일이라서 감히 같이 하지 못합니다.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상상할 따름이죠. 그리고 또 양쪽 다 얻은 결과를 알기 쉬운 말로 전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얻어들을 따름이지 그 발견한 거와 우리가 얻어드는 것 사이에는 당연히 시차가 있고 그 때문에 실감이 모자랍니다. 문학사 탐구는 어떠냐? 그런 것보다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우선 쉬운 말로 진행됩니다. 문학사 탐색가 쉬운 말로 진행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철학을 동반자로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소 개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잘 생각하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 연구나 결과를 나중에 알고 광석 탐색을 나중에 알지만은 문학사 탐색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동참합니다. 내가 연구를 다 해놓고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여러분을 동참하게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생방송입니다, 이게. 새로운 탐구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예, 연구가 강의고 강의가 연구일 때 연구도 잘 되고 강의가 잘 됩니다. 오늘날 연구와 강의가 분리돼서 둘 다 망쳐지고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새로운 탐구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더러는 기존 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참신하게 재론합니다.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써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내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초심자든 이미 많이 읽고 깊이 알고 있는 동학이든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작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새 출판을 하니 우리 모두 길동무입니다. 즐겁게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저 미주의 영역으로. 예, 20분 조금 더 제한 같습니다. 토론을 활발하게 해야 우리가 길동무가 돼서 함께 나간다는 게 증명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길동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나도 김이 새고 여러분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먼저 질문해.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기심이 점점 떨어지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80이 넘으셔서도 계속 들뜬 호기심이 네. 지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람이 무슨 동력으로 움직이느냐. 예. 뭐 어떤 기계는 뭐 휘발유로 움직이고 어떤 동력은 전기로 가죠. 사람에게 있어서 전기나 휘발유가 나는 호기심이라 생각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뭘 알려고 하고 밝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고 활력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떨어지느냐? 예, 쉬면 떨어져요. 자동차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도 전과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이런 물건은 시동을 껐다가 켜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동을 끄지 말고 계속 돌아가면 호기심이 자꾸 늘어나요. 자동차는 과속을 염려하죠. 사람의 호기심에는 과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잠자는 때는 시동을 끈 것 같죠. 전만의 말씀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면 반드시 잠자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 와요. 난 참 나쁜 버릇이 새벽 2시에 이런 좋은 소식이 와서 잠을 깨서 잠시 메모를 하고 또 자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놈이 달아나고 없을까? 예. 그러니까 호기심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참고하면 이겨요. 시동을 끄면 그만 출력이 떨어져요. 자동차 사람이 달라요. 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문학사 탐색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정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평이하고 쉽고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제가 뵙기에는 창조라고 하는 영역에 자꾸 다가가시거든요. 통찰하고 창조가 상당부 밀접한 관련이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론 진전을 많이 진척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학사와 더불어서 세 가지 비율을 들어주셨는데 다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뭘 대상에서 발견하는 창조가 있어요. 이거는 발견의 창조를 합시다.
대상과 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발명의 창조를 합시다. 발견의 창조가 있고 발명의 창조가 있다. 이런 말도 처음 하는데, 좋은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호기심 발동해서 내 학문이 진전됩니다. 학문 중에 수학이라는 놈은 발견의 창조는 없고 발명의 창조만 있어요. 물리학이라는 놈은 발견의 창조입니다. 물질 현상, 천문학도 발견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문학 연구도 발견의 창조예요. 문학이라는 이 문학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 대상을 가지고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는 발견의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견의 창조를 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견의 창조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서는 탐색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주권론 이야기할 때는 발명의 창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것은 수학과 같은 경지에서 노는 것 같아요.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찾아내자. 발견의 창조를 하자. 그래서 문학사 탐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문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자꾸 발명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야, 우리는 너무 지역 말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론에서 몰지 말고, 우리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문학이라는 것에서 찾아내는 발견의 창조가 모든 발명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여기서 내가 탐색에서 얻은 게 많은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마치 내가 발명의 창조라는 것처럼 떠든 것은 사실 실수였다.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문학 연구가 정말 좋은 일이다 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가 왜 갑자기 탐색을 쓰느냐에 대해서 미처 원고에서 해명하지 못했는데 좋은 질문이 나오니까 나도 참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무릎을 치면서 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부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시인이 시를 짓고 소설가 소설을 쓰는 거하고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문학사의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겹치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겹치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시를 짓는다는 것은 창작하는 거예요. 창작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수학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문학사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자, 그러면 또 1차적인 창조와 2차적인 창조를 말해서 봅시다. 시를 짓는 건 1차적인 창조입니다. 시를 짓는 건 1차적인 창조인데 시를 연구하는 건 2차적인 창조죠. 근데 1차적인 창조가 워낙 창조로서의 더 의의가 있지만은 1차적인 창조를 하는 사람은 시를 잘 지어도 시가 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해요. 1차적인 창조는 자족적이다. 또는 좀 거창한 철학의 용어를 빌면 즉자적이다. 2차적인 창조는 시란 무엇인가를 대상을 가지고 하면서 시가 무엇인가 하는 이론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즉자유의하고 이런 건 대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자적인 창조가 1차적으로 중요한 거지만은 즉자적인 창조는 말하자면 배워서 하기는 어려워요. 대학의 문예창작과가 별반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게 그 이유랍니다. 야, 너 시 써봐라. 어떤 시는 그래요. 나는 시를 쓰려고 하면 어깨가 간지러워온다. 어깨가 간지러워온다. 박목월 시인이 옛날 계명대학에 와서 강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헛소리죠. 그것은 즉자적 창조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자기가 창조해놓고 설명을 못해요. 대자적인 창조는 그런 것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문예창작과에서는 별로 배운 게 없는데 국문과는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즉자적 창조가 아니고 대자적 창조를 하니까. 그래서
발견하는 창조와 발명하는 창조란 말도 했고, 1차적이고 즉자적인 창조와 2차적이고 대자적인 창조란 말도 했어요. 이 이야기 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오늘 나는 대박을 터뜨릴 거예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혼자 앉았으면 절대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혼자 뭐가 발동이 걸려서 호기심을 가더라도 반드시 호기심을 가지고 남과 부딪히고 토론하고 호기심을 공유해야만 성과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되니 이 강의는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선 교수님 말씀 주실 때 항상 누구로부터 호기심에 대한 강한 자극이라든지 물론이죠. 질문이라든지 예.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예, 물론 질문 토론보다 더 좋은 자극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개념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의 창조와 공동의 창조, 단독 창조와 공동 창조 있어요. 단독 창조보다는 공동 창조가 월등히 큰 성과를 가져오고 더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도 혼자 개인이 비밀리 가지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공유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발전적 형태를 가지면 호기심에서 문제의식이 생겨요. 호기심에서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 문제의식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것이죠. 가령 우리는 이런 게 문제의식이요. 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응? 이게 큰 문제의식이죠. 그 문제의식은 인류가 어떻게 되나? 이게 뭐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커다란 문제의식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국내에서 와글와글 떠들고 온 세계 사람이 야단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가 들어오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인류가 나갈 수 있냐. 호기심이 문제의식으로 되고 개인적 문제의식이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되고 그것을 맡아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진짜 커다란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